십시일반 인문학 강좌 수로 세상을 보다 라는 그 인문학 강좌를 하게 된 언저리 인문학연구소 소장 박장근입니다. 인문학 강좌로 수로 세상을 보다, 수와 인문학이 만날 수 있을까? 서로 양국이 대척되는 주제인 듯한데 실은 사실 조금 가까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세상은 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러고 우리는 모든 일상이 다 수와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은 이제 인간과 기술의 관계는 매우 밀도 높게 만나고 있고, 이런 기술은 이제 인간들한테 너는 누구시냐 이런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은 과학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 과학의 언어를 우리는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가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나와 인간의 현재와 미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를 좀 더 쉬운 우리들의 언어로 한번 고민해 보고자 수로 세상을 보다 이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교실로는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 수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한테, 그리고 수는 어떻게 탄생됐고 우리 자녀분들이 늘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수학이 수의 원륜가 이런 어떤 질문에서부터 다시 한번 수에 대한 재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의 탄생에서 우리가 보통 수학 이러면 형식 논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호 논리학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왜 형식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보면 수가 그 자체가 우리의 관념이고 추상의 가장 높은 곳에 상위 어떤 추상의 결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는 인간 추상의 최초의 것 중에 하나지 않느냐. 추상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데 우리가 공통된 성질을 다시 개념화해서 우리 관념으로 구성하는 이런 것을 추상이라고 합니다. 가령 빨간 사과, 파란 사과, 부사 이런 게 다 있어도 우리는 사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과들의 공통된 점들을 사전에 정리해 놓은 것. 그래서 사과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념이다. 개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간들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질은 함께 우리가 인식되는데, 보통 우리는 사과 이러면 사과의 그런 맛있음, 맛 이것만 인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 사과는 몇 개인지, 얼마만큼 큰 것인지, 그리고 빨간 것인지 노란 것인지 이렇게 같이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인식할 때 양과 질은 항시 함께 이렇게 인식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수는 그런 의미에서 양에 대한 문제를 추상화한 것이다. 사과 한 개하고 배 한 개가 있으면 사과 한 개하고 배 한 개는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념상의 1이라고 인식하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애초에 태어나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 인간으로 자기 생활을 할 때 생존 조건인 의식주,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수는 매우 기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이런 요소가 되어 왔다 이런 것입니다. 가령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이제 먹거리의 질에 우리가 먹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양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는 얼마씩을 갖다 먹어야 되고 뭐를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추운 겨울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쌀과 식량을 예비해 둬야 되는지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게 애초에 수적 수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추위와 더위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측정이 돼야만이 양적으로 측정이 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 더 예비할 수도 있고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수는 불가피한 문제였다. 그리고 이것이 오서의 문화의 형태로 나타났기도 하고 집의 문화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형식이고, 그래서 수적이고 양적 이해는 이런 먹는 거나 아니면 입는 거나 이제 뒤에 뭐 자는 문제까지들도
필연적인 문제이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주지 문화에서도 거주지는 따뜻한 동네하고 추운 동네에서 1차적으로 거주지 양식도 다르지만 그거의 면적, 부피, 그리고 두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느냐. 태풍이 한번 불어올 때 이 바람의 세기는 어느 강도로 양쪽으로 진단을 해줘야지 그것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런 양을 객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같이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추상의 관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도 당장 그러하지만 인간은 또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이고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둘러싸는 어떤 생존의 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확장해 들어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생존을 위한 탐구는 매우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의 질서를 알아가는 것, 여기에 수학이 그리고 수가 어떻게 동원되어 왔느냐 이것은 인간의 필연적인 자기 진화 과정은 어찌 봐보면 수의 진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보면 크게 보면 통찰하는 것과 초월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딱 구분해 볼 수 있다. 인간이 인식했을 때 법칙적으로 인식한 것은 인간이 통찰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누군가에 의해 갖고 예언되든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인지 초월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매우 오래전 말하자면 뭐 BC 2500년이나 그 5000년이나 이럴 때는 많은 것들이 주술적인 사람에 의해 갖고 지휘됐다 하면 BC 2500년 그러니까 이집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이죠. 이집트의 가장 큰 피라미드가 그 시점에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매우 그 당시만 해도 이 수학이나 어떤 자연에 대한 해석 이거는 많이 발전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조금 그때부터 수포자가 많이 생겨나는 이런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가 언제쯤 사람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공자 그리고 부처, 피타고라스 이네들이 그때 동시대 이 지혜를 쌓던 지식인 그룹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러면 그게 BC 500년 전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피타고라스 정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오늘 우리 애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에서 그걸 피해갈 수 없는 이걸 갖다 배우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자연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과학이나 수학의 형태로 해 들어가면서 지금까지는 초월적이고 종교적인 요소들을 어떤 과학과 어떤 통찰의 것으로 만들어 오나가는 이런 과정이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지역이 있는지 다 필연적으로 같지만 속도나 진도는 제법 차이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글로 지구화된 이런 한 문화에서 보면 대충 17세기를 과학혁명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세기 과학의 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갈릴레이가 지상의 법칙을 해결했고 케플러가 지상의 법칙을 해결하면서 그 두 개를 누가 종합하는지 아세요? 이게 뉴턴이 중력의 법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제2법칙, 가속도와의 법칙,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것을 전제로 해서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내문에 이래갖고 이른바 고전 물리학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 수학이 아주 매우 급격하게 인간의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의 어떤 본질적인 영역으로 결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는 인간의 생존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해석해 들어가고 지혜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도 수는 매우 밀접하고 필연적인 요소로 등장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도 매우 필수적인 것이었다. 먼저 사는데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는 수평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수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실은 서수에서는 가장 적은 수가 더 지위를 갖는 첫째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자연수는 신이 만들었고 나머지 수는 다 인간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기수 하나, 둘, 셋, 넷,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척도, 연산을 해서 이거 불가피하게 이제 필요한 이런 이제 문제들인데, 기수는 자연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작은 것이 1이고 기수는 클수록 더 많은 양을 갖다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서수하고 기수는 그런 의미에서 작고 큰 이런 지위는 서로 반대 방향이라고 그럴까?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사회 형성 속에 수는 결합돼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가 이렇게 탄생됐는데 왜 지금 탄생과 수의 승리, 지금의 시대를 왜 수의 승리라고 그럴 거냐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시대에는 수의 어찌 보면 완전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추론이나 예측이나 이 모든 것들은 기계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번 이세돌이 바둑에 지면서 이제 컴퓨터가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게 됐다. 이러면서 인간은 좀 너무 자존심 상하려나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소 기반 지능이라면 인공지능은 실리콘 기능의 이런 어떤 지능이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제 인간의 같은 지능처럼 요새는 회자되기도 하고 그런 대접을 점점 더 많이 해주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다. 그거 하나 하고,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저는 화폐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다시 잘 봐야 된다. 모든 사물 관계는 화폐로 환원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보면요,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매우 규칙적으로 결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비규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이제 노동 가치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방식에 의해서 어떤 가격 결정의 공평성을 가지려고 이러저러 이제 노력하고도 있고, 또 이제 비규칙적인 것은 우리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이건 얼마짜리지? 이런 걸 보면 거기는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서로 공간과 감성을 어떻게 가격을 매길 것인가, 이렇게 비규칙적으로도 가격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가격이 결정된 이후부터는 그네들의 규칙적인 화폐 단위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10억짜리 물건이 있어서 그것이 예술품이면 여기 1억짜리 상품이 있다라면 이거는 10배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더 화폐의 지위는 강화되고 있고 모든 것은 다 화폐로 통하고 있다. 근데 화폐는 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의 완전한 승리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적 환원 밖의 범위는 매우 더 좁아지고 있고, 하물며 우리는 사랑지수까지도 이제 측정해야 되는 이런까지 왔지 않았느냐. 이것은 계산 가능성의 확대 속도는 매우 기하급수적이고, 계산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건 모든 것이 다 환원 가능성으로 이렇게 소화되어 들어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제 화폐의 양은 가장 강력한 심판관의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수는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까 인공지능과 또 동일 반영에서는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 더 드려보아 보면, 일반적으로 지능의 3대 요소는 기억 능력, 그리고 연산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나온 이후로 보면 기억 역량과 연산 역량을 갖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들어온다고 했으나 이제는 학습의 진화 과정이 기하급수적 곡선을 갖다 발전하고 있다. 그것이 딥러닝이 뭐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계학습이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공지능의 형태를 띠고 있고, IoT, 사물 인터넷의 형태로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새롭게 이 인간과 어떻게 다시 재호흡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인간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까지 아주 크게 왔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이제 상대성 이론을 넘어서 가상 공간과 실제 공간들이 혼재되어 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전의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양적 개념도 재구성됨으로 인해서 당신은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런 어떤 질문을 받고 있고, 그 질문의 배경에는 이 수적 성리, 과학적 승리가 기반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의 발전이 과학의 발전인 것이고, 그 과학의 발전은 종국의 수의 발전이고, 이 과학과 수의 발전에 또 한면은 사회에 있어서 수의 발전은 화폐로서 표현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의 탄생과 발전은 이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일상 한 곳 한 곳까지 같이 옆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수를 연산에 갖다 문제로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연산적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수와 인문학과 나와를 갖다 결합시켜서 사고를 갖다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많은 인문학적, 내일을 위한 어떤 인문학적 이런 표현들은 스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매스매틱, 이런 어떤 스템에 앞서가는 주자들이 어떤 이 인문학적인 내일의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과와 문과도 구분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수학과 과학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 이제 통합의, 융합의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수의 숲을 좀 넓게 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